여러분, 다음 강대국들의 거대한 충돌은요, 육지나 바다가 아닐 겁니다. 바로 저 위, 아무 소리도 없는 진공 상태. 바로 우주에서 벌어질 거란 얘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이죠. 한때는 순수하게 과학 연구의 상징이었잖아요, 인공위성.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가 권력의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대체 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이 저 머나먼 우주를 바라볼 때 이제는 별을 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려면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자, 여기 미국 예산을 한번 보세요. 국방부의 우주 관련 예산이요, 과학 탐사를 이끄는 그 유명한 나사 예산에 2배가 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주가 더 이상 순수한 과학 탐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성 수만 보면 미국이 정말 압도적이죠?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의 계획.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야말로 무섭게 뒤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단순히 위성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요. 바로 위성을 운용하는 전략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크고 비싼 스파이 위성 하나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 중인 위성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90%가 넘는 위성들이 지구 바로 코앞, 이른바 저궤도에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기가 우주시대의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 가장 중요한 땅이 된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좀 좋아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철학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장인처럼 수십 년 쓸 완벽한 명품 위성 하나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공장에서 자동차 찍어내듯이 작고 저렴한 위성을 수만 개씩 만들어서 거대한 군집으로 뿌려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젠 우주 산업의 좌우명이 바뀐 겁니다. 많이,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쏘아 올려라. 왜냐? 위성 수명도 짧아졌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니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위성으로 갈아 끼워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늘에 쫙 깔린 위성들이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기능은 바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된다는 겁니다. 감시와 정찰이죠. 이게 현대전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군사작전에는 킬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을 찾아서 타격하기까지의 과정인데요. 그 모든 것의 시작,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관측 위성입니다. 적을 찾고 확인하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하늘의 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호, 그러니까 전자광학 위성. 이건 그냥 초고성능 디지털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주 선명한 사진을 찍죠. 그런데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눈, SAR 위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레이더를 이용해서 구름이 끼든 한밤중이든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전천후 감시 장비인 셈이죠. 자, 눈으로 보기만 하면 뭐하나요? 본 것을 뇌로 전달하고 뇌가 다시 팔다리에 명령을 내려야죠. 군대도 똑같습니다. 위성이 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달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군의 중추신경계를 만드는 두 번째 핵심 기능, 연결성입니다. 이 분야하면 다들 스타링크를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요,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부터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제2의 스타링크가 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거대한 통신망을 하늘에 깔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미 스타링크가 저렇게 압도적인데 굳이 저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만들 필요가 있나?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다들 이렇게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걸까요? 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권 문제예요. 국가의 안보가 관련 통신망을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 스페이스X라는 한 민간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건 어떤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둘째는 공급망입니다. 스타링크 말고 다른 위성을 띄우고 싶은데 지상 장비를 스페이스X가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위성 안테나나 게이트웨이 같은 지상 장비를 만드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래 우주 경쟁의 승자는요, 가장 똑똑한 위성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바로 위성을 가장 빠르고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 즉 생산 능력을 가진 쪽이 될 거란 거죠. 다시 말해 우주 산업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몇 년에 걸쳐 하나씩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제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싸고 빠르게 많이 만드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한화 우주센터를 보세요. 이런 시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늘의 공장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공정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완전히 가동되면 한 달에 무려 8개의 정교한 위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죠. 이렇게 우주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수천, 수만 개의 새로운 눈과 귀로 가득 차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골드러시는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지구의 권력 지도, 그리고 미래의 분쟁과 소통 방식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